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규진의 부동산 ABC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 하지만 잘 모르고 접근하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검색창에다가 중화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만 수십 개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검색이 되실 텐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대행사 대표 월급만 2천, 한 지역주택조합의 추악한 실태라든지 지역주택조합 대행업자 비리에 날아간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감쪽같이 속았다, 유령조합 사기극,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에서 내용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을 속여서 많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그런 실제 피해 사례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이 뭐길래 이렇게 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개념부터 좀 잡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제 대량 구매를 하면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아파트도 그렇게 해서 좀 싸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광역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한 채씩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적과 이해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애초에 이제 출발부터 조금 잘못된 분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조합에 가입할 때부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조합은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득이나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조합에다가 계약금을 내고 돈을 내면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는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오해를 하고 들어가니까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또 이런 조합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자, 제가 지도를 좀 띄워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 근처 지도예요. 용산구인데, 여기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추진할 만한 노후된 지역에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땅을 다 사서 신축 아파트를 지을 건데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사업 진행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내가 싸게 분양받아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입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여기 땅을 다 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설사에게 이제 시공을 맡겨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거기서 또 이윤이 일반 분양에서 뭔가 이윤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나눠 가지는 거고요. 자, 그런 이득들이 다 조합원에게 이제 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굉장히 장점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우선 장점입니다. 장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서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그 청약해서 분양 받으려면 뭐 가점이 웬만큼 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청약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돈 내고 사업 진행해서 잘 되면 아파트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행사 이윤이라든지 뭐 금융비, 광고비 같은 이런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잘 진행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앞서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발생한 것은 단점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단점들이 있느냐? 일단 각종 불법 행위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큰 단점인데요. 사실 이제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조합원들을 이렇게 뭐 가입을 하고 이제 운영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그 조합원들이 직접 하진 않죠. 대부분 다 이 그 뭐 업무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조합장, 그죠? 뭐 추진위 뭐 이런 데서 사업 진행하고 조합원도 모집하고 뭐 토지 매수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뭐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가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뭐 이분들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그냥 사기를 칠 생각으로 조합원도 모집하고 그분들한테 돈도 거둔 다음에 뭐 토지 확보에 돈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합원 모집하는데 돈 좀 쓰고 나머지는 뭐 알 수 없이 뭐 그냥 알 수 없는 용도로 이렇게 다 처리해 버린다 하더라도 이걸 사실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아니 돈 같이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업의 어떤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어떤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한 5% 정도도 안 된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야 이 정도 수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지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토지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뭐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일반 분양하는 이런 사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확보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토지 확보가 다 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토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율을 다 채우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토지도 수용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자,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 먹고 알박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사례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주택법을 이제 개정해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개정된 주택법이 2020년 7월 24일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동안 굉장히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됐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정보 공개, 조합 명칭이라든지 사무소 위치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라.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규정들이 신설이 됐고요. 자, 그리고 어떤 아무나 이 업무 대행을 맡아서 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사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도 신설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30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가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뭐 잘 모르고 실수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 30일 이내만 철회 요청을 하면 가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또 규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비 세부 사용 내역도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요건도 강화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토지 이 확보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해당 건설 대지의 80%의 사용에 대한 그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80%의 어떤 대지를 실제로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그래서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 게 조합이 설립되려면 거기에 플러스 총 건설 대지의 15%에 해당하는 대지의 소유권까지 확보를 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요건이 또 강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이 되면 어쨌든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고 어떤 피해 발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안전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제는 주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한번 이렇게 저렴하게 이 주택을 분양받는 이런 기회를 노려봐도 괜찮을까?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이런 멘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땅을 다 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확보, 여기에 사실은 저는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여기에 이 키포인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토지가 100%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지도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구역 내에 있는 이제 땅을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걸 이제 필지를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토지 확보를 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 있는 이제 필지들을 다 사들여야 될 텐데, 자,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게 이 필지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필지의 소유주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만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들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 가지고 토지 사용에 대해서 동의서 받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또 이걸 협의해 가지고 토지를 다 매수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현실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 시내라면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 필지를 평당 1,00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 여기 이제 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절대로 평당 1,000만 원 이하로는 팔지 않겠죠.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을 부를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땅값이 계속해서 이제 비싸지게 되면 결국에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토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에게 뭐 분담금을 더 걷는다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토지 확보를 했는데 결국에 이 전체 대지의 95%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95%를 확보해야 나머지 5%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나머지 5%에 있는 그 토지를 확보한 사람들에게 이 토지를 팔라고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95%의 소유권 확보, 즉 다 사들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게 서울 내에서는 특히나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요.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 즉 필지가 이렇게 짧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지역, 그래서 주인이 뭐 한 4명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은 이 4명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서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을 성공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조합에 가입하면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어떤 권유를 받으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겠고요. 만약 가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 조합에서 이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동의서가 아니라 실제로 토지의 어떤 소유권 자체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PS의 컨설팅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